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7월 4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 보겠습니다. 코스피 0.22%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0.93% 하락했습니다. 오늘도 이제 둘 다 하락을 했고요. 장 중간에는 1% 이상 좀 하락을 하다가 막판에 좀 반등을 하면서 마무리를 좀 했습니다. 장 하루를 다 보더라도 하루에도 올라갔다가 내려갔다를 지금 몇 번이나 반복을 하는 상황이고요. 그만큼 증시 자체가 지금 방향을 잡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장에 매매를 집중하게 된다면 굉장히 이제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고 투자에 대한 그런 방향 자체도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 무게를 잡고 계속해서 대응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지수 자체는 지금 끝없이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굉장히 좀 어렵긴 합니다만 이제는 다 정리를 하고 나가기에는 사실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손실이 다들 이제 많이 클 겁니다. 지금은 이제 요 정도까지는 이제 버틸만 했더라도 지금 이런 음봉이 지금 꽂았을 때는 굉장히 이제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신용 반대 매매도 쏟아지는 상황이고요. 자, 그래서 조금은 우려스럽긴 하지만 확실히 이제 고점 대비해서는 상당히 이제 많이 떨어졌다. 그래서 많이 떨어지더라도 이제는 더 이상 크게 떨어질 구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대응을 했으면 좋겠고요. 사실 뭐 오늘 일봉도 완전히 이제 또 아래로 이탈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쭉 빠지다가 막판에 이제 좀 반등을 하면서 마무리를 좀 했는데, 자, 내일 이제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조금 더 지켜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단 일봉도 사실 자리를 잡을 때가 좀 되긴 했는데 지금 글로벌 증시가 굉장히 좀 불안한 움직임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움직임이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이제 박스권을 그린다라고 말씀드리기도 좀 그렇고요. 일단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완벽하게 뭔가 치명적으로 이탈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때처럼 이제 갭을 떠서 막 음봉이 막 찍어 누르듯이 떨어진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이제 아랫꼬리가 달리면서 받쳐주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 양봉으로 좀 밀어준다면 저점 라인 여기서 충분히 아직도 잡을 수 있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조금 더 보자. 이번 주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좀 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봉도 사실 거의 다 내려왔고요. 2230, 40선까지 지금 좀 많이 떨어진다면 뭐 그 정도 바라보고 있는데 뉴스에는 온통 이제 뭐 이제 경기 침체 시작이다. 그다음에 증시가 이제 이제부터 더 떨어진다. 이제 진짜 하락이다. 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한참 이제 그렇게 주식이 떨어질 때 항상 그렇게 기사가 도배되곤 합니다. 요때나 뭐 요때나 항상 그렇게 주식이 좀 폭락을 할 때면 그런 공포를 조장하는 소식들이 많이 나오고요. 사실 뭐 맞는 말입니다. 지금도 충분히 더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경제 자체를 그냥 바라보았을 때는 당연히 이제 좋지 않은 전망이 나오는데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장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경기가 좋지 않다고 해서 뚝뚝뚝 떨어지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해를 좀 해야 되고요. 이런 뭐 추세 라인이라면 추세 라인이지만 이렇게 그어 본다면 여기는 오버 슈팅이었고 요거는 뭐 오버 하락이었죠. 그래서 이 두 구간을 제외하고는 사실 꾸준히 좀 코스피가 살짝 올라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셔도 뭐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에도 충분히 뭐 요런 하락폭이 나올 수도 있죠. 뭐 코로나가 재유행을 하거나 그렇게 아주 치명적인 소식이 나온다면 그럴 수 있지만 지금 이제 하락하기 시작한 포인트가 여기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미 떨어질 대로 많이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크게 떨어지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시장의 순리를 보았을 때 항상 떨어지기 시작했을 때 계속 이제 떨어진다라고 예측을 하다 보면은 결국엔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구간이 분명히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투자 자산 자체가 빵원이 되는 순간 그냥 모두가 이 자본주의 체제가 완전히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는 그 손실이 감내할 수 없을 정도까지 갔을 때는 당연히 이제 방어를 하겠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코스피 2300은 뭐 충분히 있을 법한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참 이제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반납할 만한 지수였고요. 무작위로 그냥 뚝뚝 떨어져서 뭐 코스피가 1400까지 다시 떨어진다라고 보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는 생각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그런 악재라는 악재는 다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주식 시장 투자자들은 선제적으로 이제 빠졌고요. 우리나라 증시가 사실 오늘도 해외 증시 대비해서 좀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 니케이 같은 경우는 올랐고요. 상하이도 올랐고요. 다우 나스닥도 좀 올랐는데 한국 증시만 이렇게 좀 많이 떨어졌죠. 이런 것을 보았을 때는 확실히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지금 들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 대한 위험 요소로는 저번에도 한번 언급을 드렸지만 우리나라가 금리 인상을 급격하게 진행했을 경우에는 경기 침체가 급속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투자자들이 분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근거로는 지금 가계 부채도 상당히 이제 급격하게 올라갔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좀 펀더멘털이 아직까지는 약합니다. 그런 금융 쪽으로. 그래서 외국인 자본이 많기 때문에 외국인 자본이 급격하게 빠져나가면서 좀 거기에 대한 빈 공간들이 드러나기 시작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특성상 좀 이제 침체가 빨리 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좀 하락을 끝내지 않고 네,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뭐 그 금리 인상은 기정사실화된 사실이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뭐 우리나라가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다들 방관하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한국 증시가 이렇게까지 떨어졌을 때는 당연히 그 저가에 대한 메리트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유입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고요. 충분히 그런 사이클이 돌면서 진행될 것이다. 그래서 만약 이제 떨어진다라고 앞으로 뭐 그냥 더 떨어질 때 이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시작이다 이런 얘기만 듣고 좀 판단하기보다는 좀 차분하게 네,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오늘 코스닥도 사실 뭐 비슷하게 떨어졌고요. 월봉 거의 다 떨어졌고 120 월봉선까지 왔고 마지막으로 이제 바닥 라인까지도 지금 찍고 좀 반등을 한 상황이고요. 뭐 투자자는 뭐 외국인 기관 둘 다 매도했고요. 지금 6일 연속 네, 이렇게 매도를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지금 외국인 투자자는 계속 빠져나가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 외국인 투자자는 당연히 빠져나간 것이 당연한 사실이다. 지금 달러도 계속 높이 치솟고 있고 우리나라에 대한 그런 리스크가 어느 정도 부각이 되고 있다 보니까 네, 빠져나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빠져나가는 것도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이 모든 투자를 다 뺀다라고 보기에는 어렵고요. 어느 정도 그런 투자금이 분명히 남아 있을 거고, 네, 거기에 대해서 리밸런싱하는 시기가 올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낮은 구간에 왔을 때 다시 네, 저가 매입이 시작될 것이고 그때가 아마 증시에 대한 반등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거의 저는 다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미 이제 악재들은 다 나왔지만 지금 이제 시작인 것처럼 나오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투자자들은 그런 빠른 투자자들은 예상을 했고 네, 이런 달러가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금리가 올라갈 것이다. 인플레이션이 나올 것이다라는 것까지 다 예상이 되었던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와서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특별할 것도 없고요. 네, 이미 예상이 되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아마 준비를 했을 것이다. 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네, 지켜보자. 지금 뭐 우리가 개인 투자자로서 뭐 완전히 증시에서 빠져나가지 않는 한은 네, 크게 대응할 필요가 없고요. 지금은 그냥 지켜보면 됩니다. 만약에 뭐 엄청나게 위험한 종목, 네, 하루에도 급등 급락을 반복하는 종목이라면 당연히 대응이 필요하겠지만 저는 이제 그런 종목들은 최근에 알려드리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무겁게 투자를 하시는 그런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환율 시장은 뭐 1295원으로 2.5원 정도 내렸고요. 네, 지금 뭐 계속해서 1300원 아래에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확실히 1300원은 넘지 말라라고 지금 시장에서 지금 네,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1300원을 넘어간다면 또 이제 우리나라 시장은 또 크게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300원을 좀 주시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미국 선물은 또 하락을 좀 하고 있고 유럽 증시는 반등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뭐 선물 지수가 지금 중요한 건 아니고요. 내일 정도 한번 마지막에 한번 확인하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유럽 증시든 미국 증시든 뭔가 급락을 하는 패턴은 조금 어느 정도 최근에는 마무리가 된 듯하다. 하지만 코스피 코스닥은 아직까지는 좀 불안정한 느낌이고요. 네,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언제 한번 바닥을 잡을지는 좀 더 보는 것이 좋겠다. 하지만 글로벌 증시 전체가 다 같이 와르르 쏟아지는 네, 그런 움직임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 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악재가 나오지 않는 한은 뭐 이대로 좀 저점을 잡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다음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도 어느 정도 안정화된 가격으로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2.889%
3%, 네, 이 정도고요. 그래서 3% 아래로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증시 계속해서 날도 더운데 네, 좋지 않은 시장이어서 재미도 없고 네, 지루한 시장이 이어지고 있는데 분명히 이런 시장이 끝나고 나면 우리에게는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를 기다리면서 지금은 숨죽인 채로 좀 기다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네, 증시 보고요. 네,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1,050원 하락해서 5.4% 하락했고요. 18,350원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시간의 가격은 18,250원으로 네, 100원 정도 추가 하락을 했고요. 거래량 자체는 어제보다 좀 감소를 한 상태고 네, 크게 뭐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장중에 좀 많이 하락을 한 상황이고요. 지금 전체적인 증시도 좀 하락을 하긴 했지만 코스피는 마지막에 반등을 한 상황인데 두산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지금 원전 관련 종목들은 좀 반등을 하지 못하고 그대로 이제 좀 하락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원전뿐만이 아니고 뭔가 에너지 관련 이 해상풍력 쪽도 지금 태양광 관련 쪽도 좀 이제 크게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어느 정도 에너지 테마에 대해서 조정이 세게 들어왔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지금 해상풍력 원전이 좀 내렸다라고 해서 뭐 오늘 하루 가지고 지금 뭐 완전히 이제 원전과 해상풍력이 많은 것처럼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그동안 이제 시장에서 좀 잘 버티다가 좀 떨어져서 좀 그렇긴 하지만 뭐 크게 지금은 문제가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별로 보시면은 뭐 거래량이 650만 주 정도로 어제 그 금요일보다는 조금 증가를 했지만 1,050원 정도 오랜만에 이제 또 크게 하락을 하면서 18,350원까지 지금 떨어지긴 했지만 그동안 이제 하락장에서 좀 잘 버티기도 했고 네, 일단은 거래량 자체가 막 크게 실리면서 쏟아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뭐 이 정도 조정은 충분히 있을 법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기간에 이제 16,050원 정도에서 거의 뭐 2만원 가까이 네, 2만원 한번 찍고 왔기 때문에 단기간에 급등한 것에 대비해서는 이 정도 조정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지금 이제 이렇게 거래량이 1,000만 주 이상 터져주는 구간 1,500만 주까지 지금 터져줬으면 좋겠지만 그 이상 지금 나오진 않고 있고요. 일단 거래량이 죽은 채로 또 조금씩 하락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거래량이 터지면서 네, 양봉으로 밀어주는지 좀 체크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만 하락한 거지 전혀 우리가 이때까지 분석한 거에 대해서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차분히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굳이 이제 일봉을 좀 분석을 해보자면 네, V자로 이제 올라가다가 네, 한번 이제 61선 저항을 맞고 떨어졌고요. 21선까지 네, 떨어진 상황입니다. 뭐 사실 이런 분석이 어느 정도 패턴이 있는 차트, 네, 그런 차트가 만들어지는 구간, 네, 그런 구간에서는 이런 기술적인 분석이 들어맞을 때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잘 분석하시는 분들은 그런 기술적인 분석이 어느 정도 꽤 높은 확률로 들어맞을 때가 있지만 사실 뭐 지금 이렇게 급등 급락이 아니고 뭔가 천천히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뭐 이렇게 박스권 안을 횡보하는 구간에서는 뭐 크게 이런 네, 기술적인 분석이 필요하지는 않다. 왜냐하면 이 기술적인 분석 자체가 우리가 단기간에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 예상을 하고 그 예상에 의해서 대응 전략을 지금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 자체는 지금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제가 이렇게 두산에너빌리티만 투자를 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 그리고 기술적인 분석 정도는 가끔 이렇게 진행을 하지만 네, 크게 지금은 중요한 구간은 아니다. 우리가 목표한 수치가 지금 이 이상 이 박스권 너머로 있기 때문에 그냥 이 두 줄 그어놓고 위로 올라가 주는지 아니면 이 자리를 지켜주는지 정도만 지켜보면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사실 뭐 이렇게 진행이 되었지만 뭐 굳이 그림을 그려보자면 좋은 그림이 나오려면 이제 아래 꼬리 달고 반등을 했기 때문에 21선이 U자로 이렇게 들어주는 네, 그런 움직임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전형적으로 좋아하는 그림 21선과 5일선과 61선이 벌어지면서 떨어졌을 때 이제 이평선을 다시 모으는 과정 네, 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렴하는 구간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올리고 21선을 찍고 21선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을 저는 굉장히 좋아하고요. 21선과 61선이 모이면서 이렇게 세기형 수렴 패턴을 그리면서 네, 이런 상단 라인을 한 번에 뚫어가는 네, 요때 이제 거래량이 터지겠죠. 네, 그런 그림을 좀 많이 보기도 했고 네, 그런 그림을 되게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진행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한 가지의 시나리오라고 그냥 네, 가볍게 좀 넘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차트 분석 자체는 지금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굳이 이제 이런 구간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네, 이 저점을 찍고 올라오는 과정에서 갑자기 등장한 이 음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때도 이제 그런 음봉이 출현을 했습니다. 사실 네, 그래서 이때도 이제 바닥 라인을 좀 잘 다지다가 한번 깊게 굴을 팠고요. 네, 이때는 사실 이 음봉이 등장하는 순간 뭐 요렇게 이제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뜬금없이 떨어졌잖아요, 그죠? 지키던 바닥 라인을 여기서 이 양봉이 뜨면서 지킬 것 같이 하면서 이렇게 쭉 떨어뜨려 버리니까 여기서 이제 많이 손절을 했을 거란 말이죠. 이렇게 보시면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제가 또 분석을 하더라도 241선까지 찍을 수 있다. 뭐 그렇게 분석을 할 수도 있고요. 네. 그 지금 당장은 이렇게만 본다면 사실 다음 날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네. 근데 그 다음 날부터 보시면은 이제 오히려 이런 양봉이 등장합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그죠? 네. 이렇게까지 흔드는 종목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래서 사실은 단기적으로 투자하기가 네, 단기적인 그런 패턴을 보고 투자하기는 정말 어려운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순한 그런 일봉을 그리지 않는다. 이런 일봉만 집중했을 때는 크게 흔들릴 수 있지만 월봉으로 접근했을 때는 상당히 이제 패턴이 보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이때도 이제 쭉 올리다가 네, 갑자기 이렇게 음봉을 또 두 개를 때립니다. 네, 그래서 꽤 상승하다가 이제 또 이렇게 툭 떨어져 버리죠. 그래서 이때도 보시면은 고점이 이제 23,000, 네, 한 400원 정도 됩니다. 여기가. 근데 지금 21,041원까지 지금 네, 요까지 쭉 떨어뜨리고 네,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가 이제 21,000원입니다. 네, 그래서 23,000원에서 21,000원이면 거의 10%를 그냥 쭉 떨어뜨린 거죠. 고점에서. 그래서 저점 한번 찍고 이 저점도 사실 말도 안 되게 갑자기 떨어뜨려가지고 흔들어 놓고는 그리고 갑자기 또 뚝 올려가지고 또 여기서 고점에서 뚝 떨어뜨리니 흔들리지 않을래야 안 흔들릴 수가 없죠. 말이 되게 어렵네요. 네, 그래서 그렇게 진행되었고요. 그러고 이제 또 이제 음우선 찍고 바로 또 이제 올라갑니다. 그래서 꾸역꾸역 이제 올라가지고 고점을 찍은 것이 26,000원까지 한번 급등을 한 상황이었고요.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네, 아쉽게도 그 이후에 뚝뚝뚝 떨어지면서 유상증자 실행하고 또 떨어지면서 진행이 되었고요. 마찬가지로 이때도 네, 그때처럼 음봉이 나오진 않았지만 좀 올라가고 나서 음봉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뒤로 이제 양봉이 나오면서 올라가더라.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고요. 말도 안 되는 고를 한번 이렇게 쭉 파주고 그러고 이제 또 갑자기 뜬금없이 올려주고 이번에도 한번 찍어 눌렸습니다. 그래서 앞에 패턴과 좀 다르다면 이제 뭐 내일도 좀 증시가 좋지 않으면서 또 이렇게 뚝 떨어지면서 뚝뚝뚝 떨어지면서 뭐 이렇게 된다면 조금 이제 무리가 있지만 여기서 이제 21선 라인 잡으면서 네, 어느 정도 뭐 양봉이 좀 나오면서 네, 절반 정도까지 회복해주는 뭐 양봉이 나오면서 이게 뭐 수렴하는 패턴 아까 말씀드린 네, 그런 패턴이 그려진다면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냥 뭐 만약에 뚝 떨어지더라도 요런 자리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1년 내내 지켜보아도 이 구간은 이제 두 번밖에 오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온다면 네, 충분히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는 구간이고 웬만하면 이 자리가 저는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가 오려면 코스피가 뭐 진짜 2200 아래로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이 원전 관련 큰 악재가 터져가지고 네, 에너지 관련 그 전환 정책에 큰 악재가 터져서 네, 무용지물이 되거나 앞으로 산업이 뭐 그렇게 되었을 때 그렇게 진행되겠지만 저는 이제 웬만해서는 그렇게 진행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난하게 이 음운구름 이번 사이클에 돌파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일단은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자, 핵심은 네, 일봉 뭐 왔다 갔다 하는 거 지켜볼 필요 없이
월봉 틀면 네 그냥 20월봉선 타고 쭉쭉 올라가는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고를 파더라도 결국에는 월봉 입장에서는 아래 꼬리를 달면서 다시 밀어 올리는구나. 그래서 조만간 이제 20월봉선과 이 월봉 패턴이 수렴을 했기 때문에 뭐 몇 개월이 좀 더 남아 있겠지만 뭐 금방 다시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전체적인 그림에서는 아직까지 반등 추세를 유지를 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고, 이 차트만 볼 것이 아니고 외부적인 상황을 보더라도 이 차트가 부수적인 그 지표로 보더라도 충분히 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투자자 수급을 보게 되면, 자, 오늘 외국인 투자자가 또 48만 주 정도 매수를 했고요. 기관 투자자가 22만 주를 매도를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열심히 이제 매수를 했습니다. 최근에. 근데 오늘 이제 기관 투자자가 좀 매도를 하면서 그 매도 물량에 의해서 조금 쏟아진 것이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사실 뭐 이렇게 쏟아질 만한 수급이 뭔가 보이진 않았습니다. 네. 특별한 수급은 없었고요. 뭔가 특별하다면 이제 투신 정도, 10만 주 정도를 좀 팔았는데, 뭐 기계적으로 이제 이 구간에서 쏟아냈다면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패턴을 보면은 쭉 이렇게 계속 장 끝까지 밀리면서 끝났다기보다는 어느 특정 시기에 한번 쭉 떨어지고 계속 이렇게 바닥을 이렇게 다지는 네, 그런 형태가 좀 많이 보이긴 하죠. 그래서 이번에도 투신 10만 주 정도가 좀 쏟아지면서 시장을 눌린 것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고요. 뭐 외국인 투자자가 48만 주 매수했는데 왜 안 올라갑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이 아래 구간에서 계속 받치면서 네, 조금씩 사모았을 겁니다. 하루 종일. 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기금 투자자는 오랜만에 또 뭐 5만 3천 주 매도했지만 뭐 최근에 매수량에 비해서는 굉장히 극소수고요. 네. 뭐 내일 어떻게 움직이는지, 네, 최근에 이 매수세를 보았을 때는 지속적인 매수가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뭐 며칠 더 지켜보죠. 그리고 사모펀드도 오늘 뭐 9만 주 정도 매도하면서 아마 투신과 같이 좀 매도를 한 것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뭐 크게 수급도 문제 없었고요. 네, 그냥 단지 조금의 거래량 가지고 두산 에너빌티가 좀 떨어졌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만 떨어진 것이 아니고 원전 그리고 해상풍력까지 같이 좀 최근에 급등했던 그런 종목들이 좀 조정을 받는 타이밍이었다.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깊이 생각할 필요 없이요. 네, 그래서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그 공매도 잔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매도 잔고 보겠습니다. 자, 6월 30일 기준으로 지금 1780만 주까지 또 공매도 잔고가 감소를 했습니다. 1850만 주, 1890만 주를 한번 찍고부터 공매도 잔고가 지금 감소를 하기 시작했고요. 눈에 띄는 것은 확실히 1 공매도 거래량도 같이 좀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공매도 거래량이 점차 증가를 해가지고 146만 주까지 찍고 점차 이제 감소를 해가지고 18만 주까지, 그죠? 그래서 이 시기에 이 6월 말에, 그죠? 공매도 거래가 급증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공매도 잔고도 급증을 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슈로는 당연히 이제 EWR에 대해서 제가 매일매일 좀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신주 상장 이벤트가 있다. 지금은 이제 7월 5일에 내일이죠. 내일 이제 신주 상장이 될 거고, 크게 많지 않습니다. 1차 물량 뭐 50만 주 정도고, 나머지 이제 물량이 7월 한 20일 정도에 상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아마 공매도 잔고가 많이 상환이 될 것 같고, 이번에는 지금 EWR 신주 상장 물량과 조금 뭐 상관없이 이렇게 공매도가 상환된 것 같은데, 일단 더 지켜보겠습니다. 아마 이때도 지금 공매도 잔고가 좀 감소를 할 것 같은데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공매도 잔고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긍정적이고, 더 이상 이제 신주 상장에 대한 이벤트는 없다. 네, EWR도 이제 상장 폐지되었죠. 그래서 없기 때문에 크게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제 공매도 잔고라든지 뭐 대차 잔고가 적극적으로 사용될 만한 이벤트가 크게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차 잔고도 한번 보게 되면 체결이 뭐 20만 주 정도 많아가지고 조금 늘어났지만 뭐 계속 3,500만 주 정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크게 움직임 없었고요. 대차에 대한 체결량도 지금 1체결량도 이때 이제 활발하게 진행되다가 확실히 줄어 있는 모습이고요. 네, 아마도 공매도 잔고와 함께 좀 줄어드는 방향으로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추적 물량이 48만 주 매수해서 33만 주 정도 매수를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줄었지만 어제 그리고 뭐 지금 거의 5일 정도 연속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보유율 자체가 이제 10%를 넘어서 10.16%까지 지금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특히나 JP모건 쪽에서 두산 에너빌티를 지금 기계적으로 계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한 가지 뭐 생각을 해보자면, 굳이 지금 JP모건이 두산 에너빌티를 이렇게 갑작스럽게 매수할 이유는 항상 이 JP모건이 움직일 때는 공매도를 이용하거나 아니면은 그 MSCI 관련해서 좀 그런 이벤트가 있거나, 네, 뭔가 이제 비중 조절이 의무적으로 필요할 때, 그때 이제 좀 많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았는데, 이렇게 이제 40만 주씩 이렇게 많이 매수를 하죠. 최근에 100만 주까지도 매수를 하고. 그래서 그 움직임을 보았을 때는 아무래도 이번에 ETF가 원전 관련 ETF가 상장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이벤트로 지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비중을 좀 조절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중을 늘리는 것이 아닌가. 네, 그런 추측을 좀 해보고요. 확실히 이제 최근 5일 동안 매수를 열심히 했을 때 보면은 증권사 중에 지금 순매수 상위에 지금 JP모건과 모관서울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진짜 이제 두산 에너빌티에 대한 비중을 좀 늘리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키움증권이 지금 매도 1위죠. 아무래도 키움증권이 개인 투자자분들 쪽이 많이 몰려있는 그런 증권사입니다. 네, NH투자증권도 그렇고요. 일단은 개인 투자자 물량을 지금 외국인 투자자가 싹 다 받아먹고 있다라고 저는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프로그램 매도를 기계적으로 치기보다는 오히려 떨어지는 주가에서 프로그램 매수를 기계적으로 지금 진행을 했다. 비차익이 지금 42만 주 플러스, 그죠? 그래서 이 음봉이 나오더라도 크게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아까 말씀드린 제 수렴 패턴을 생각할 수 있는 근거 중에 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증시가 일단은 바닥 잡는 게 먼저 저는 우선이라고 보고 있고요. 코스피에 대한 디스카운트가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해외 증시도 하락을 좀 끝내야 될 것 같고, 네, 더 이상의 그런 변수가 좀 나오지 않았으면 하지만 조금씩 또 스멀스멀 기어 나오는 것이 이제 코로나에 대한 이슈가 지금 또 스멀스멀 나오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또 한 가지의 변수이긴 합니다. 일단은 그 모든 변수를 다 생각하면서 대응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 시장 상황 그대로를 좀 받아들이고자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 정도만 계속 체크를 해주면 될 것 같다. 네, 그래서 원전 산업에 대해서, 그리고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 그리고 해상 풍력 그런 산업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지장이 없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이제 다른 소식들 다 전해드렸고, 네,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 소식들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한국 원자력 연료에서 이제 핵 연료를 생산하는데, 핵 연료로 이제 채코 생산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8조 원 원전 수주 전에 히든 카드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승환 해외 원전 사업부장이 현지 매체에서 채코 투자 가능성을 언급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원전을 돌리기 위해서는 이 경수로 원전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열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그 원자로라는 게 핵연료가 필요합니다. 그죠? 원자로에 핵연료를 끼워가지고 핵연료봉을 통해서 이제 그 핵반응을 시켜서 물을 빠르게 데워가지고 그걸 이제 터빈을 돌리는, 수증기로 터빈을 돌리는 그런 시스템이 원전인데요. 아무래도 주요 부품 중에 이 핵연료도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핵연료를 지금 이제 대전에서 생산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전에 UAE 것도 지금 바라카 원전도 대전 공장에서 생산한 핵연료를 공급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체코 원전에도 대전에서 만든 핵연료를 공급할 확률이 높지만, 이제 그게 좀 번거로우니까 이제 체코 현지에다가 그 핵연료를 생산할 수 있는 기지를 만들어서 투자를 하겠다. 투자를 해서 기지를 만들겠다. 그래서 바로바로 핵연료를 공급하겠다. 그러니까 이 얘기인 즉슨 아주 장기적으로 체코 원전에 대해서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두코바니 원전
하나 8조 정도를 노리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도 계속 노리겠다. 그래서 체코에 대한 시장 확대 가능성을 노리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동유럽이죠. 체코와 이제 폴란드 쪽이 가깝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핵연료 공장을 만들게 되면 앞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그런 폴란드 원전 수주를 했을 때도 그쪽에서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지금 큰 그림을 그리면서 이렇게 딜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아무래도 체코 입장에서도 솔깃할 수 있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술력이나 경제성은 이미 우리나라가 꽉 잡고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부가적인 서비스로 뭐 배터리 관련 아니면 자동차 관련 뭐 아니면 방산 관련 이런 딜을 지금 계속 정부 차원에서 푸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결과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뭐 시기가 조금 지금 이르긴 하지만 사실 체코 폴란드 소식이 좀 오래 전부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미 이제 뭐 올 초부터 작년 말부터 얘기가 나왔지만 이미 이제 한 거의 1년 정도가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의 1년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래서 그런 가시화가 이제 될 거고요. 그런 상황이. 거기에 대해서 이런 투자자들이 언제 움직일지는 정말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아직 멀었다라고 해서 나중에 그 소식이 본격적으로 들리면 들어와야지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큰 오산이고요. 그 전에 미리 급격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지켜보고 있는 것이고, 이런 하락 시장에도 잘 버티는 이유 중에 뭐 그런 이유가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체코 관련해서 지금 딜을 또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소식은 이제 삼면이 바다인 한국, 이제 해상풍력이죠. 해상풍력이 굉장히 유리하다라는 또 평가가 나왔습니다. 근데 조선사가 지금 갑자기 언급이 되었죠. 조선 빅3도 꽂힌 사업이 있다. 그럼 뭐에 꽂혔는지 보시면 이제 바다에 띄우는 풍력 발전, 해상풍력, 진짜 해상풍력, 최근에 나오는 해상풍력은 바다의 부유식 해상풍력이라기보다는 좀 서해 쪽에 이제 얕은 곳에 이제 설치한 그런 해상풍력인데, 지금 이제 부유식 해상풍력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유식 해상풍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설치선이 필요하고요. 그런 설치선을 조선 빅3가 아마 발주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투자를 선제적으로 진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조선사들이 또 직접 이렇게 이런 부유체들을 개발을 한다. 발전기를 싣는 부유체죠. 그런 것들을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이 선제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삼성중공업은 15메가와트급을 승인을 앞두고 있고, 현대중공업은 제주도에서 8메가와트급을 시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대우조선은 이제 풍력 발전 설치선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원전 시장뿐만 아니고 지금 국내 시장에서 해상풍력 시장도 상당히 이제 크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유식 해상풍력은 이제 동해에도 설치를 할 수가 있거든요. 동해가 이제 해상풍력이 왜 많이 설치를 못했었냐면, 동해 지형이 굉장히 이제 수심이 깊고 이렇게 절벽이 많기 때문에 아마 그 공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그리고 수심도 깊고 그럼 물살도 세고요. 근데 반면에 이제 서해 쪽이 좀 수심도 얕고 괜찮았지만, 이제 이렇게 부유식으로 하게 된다면 그런 아래 설치 작업이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그런 메리트가 있는 것이고, 차세대 이제 해상풍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조선 3사가 뛰어들었는데, 이런 해상풍력 터빈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8메가와트까지 개발을 진행했고, 거기에 대해서 실증 사업도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지멘스 해상풍력 1위 기업과 또 MOU 체결까지 하면서 우리나라의 그 내수 시장에서 본격적인 활동을 예고를 했습니다. 해외 시장도 당연히 노릴 거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원전 시장도 기대되지만 이 해상풍력 시장도 상당히 기대가 되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 예상 수주액을 해상풍력을 매년 1조 5천에서 2조까지 지금 잡은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메리트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렇게 이제 현대 중공업 아까 얘기 나왔지만,
현대건설 쪽도 지금 SMR 그리고 뭐 대형 원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크게 투자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여러 기업들이 계속해서 원전 시장에 뛰어들고 해상풍력 시장에 뛰어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제 뭐 국가 차원에서 뭐 유럽이 이제 다시 이제 원전을 부활을 예고를 하고 있고, 뭐 독일과 같은 그런 탈원전 기업 국가들도 좀 이제 에너지에 대한 부족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안보에 대한 중요성도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뭐 독일이 완전히 원전으로 회귀를 한다, 뭐 그런 포인트, 그거는 이제 아직까지 모르지만 그런 포인트들도 있지만, 우선적으로 지금 이런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그런 에너지 사업에 본격적으로 크게 투자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기존에 원래 있었던 그런 사업을 진행을 하던 것이고요. 이렇게 이제 삼성이라든지 현대, 뭐 그리고 조선 빅 3사 이런 기업들이 이렇게 뛰어든다는 것은 당연히 그 사업에 돈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분석을 선제적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네, 기업들은 항상 투자를 할 때 시장 분석부터 먼저 하거든요. 근데 그런 시장이 커질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것이고, 국가적으로도 밀어주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네, 우리는 당연히, 네, 이 시장이 커질 것이고 좋아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으로요. 네. 그래서 그 중간에 있던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이제 어부지리식으로 그냥 가만히 이제 원래 쌓아오던 기술을 기초 기술을 이제 뭐 신규 투자도 진행했고 하지만 원래 쌓아오던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독보성과 유일성이 옛날부터 지속이 되어 왔었기 때문에, 터빈 기술이죠. 네. 터빈 기술이 좋기 때문에 원전과 지금 해상풍력 뭐 이런 쪽에 가스터빈 쪽도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에 꽉 잡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이 핵심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시장에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고, 최근에 이제 ETF 관련해서도 상당히 이제 비중 있는 종목으로 들어간 것이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가 저는 더 기대가 되기 때문에 특별히 지금 오늘 하락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좀 기분 좋게, 네, 팍팍 상승해서 좀 여러분들께 좋은 소식을 좀 전해드렸으면 하는데, 뭐 아쉽게도 지금 증시 자체 그리고 종목 자체가 뭐 계속해서 박스권 안에 갇혀 있긴 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저는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날까지 계속해서, 네, 지켜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